7일 화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매크로 전략 인사이드 안기태 연구원 발표했겠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가 아무래도 전쟁으로 계속 비유가 되는데요. 그럼 이게 만약 전쟁이라고 한다면 어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보통 전쟁이 일어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수혜를 보는 게 군수업자들이 이제 수혜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미국이 수혜 봤던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지금 미국이 지금 재정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가게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돈이 지금 대략 5,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5,500억.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전체 이제 어떤 그 제품 소비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6% 정도 되거든요. 그럼 5,500을 직접 쏘주면은 아마 이 중에도 대부분은 저축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최대로 만약 소비를 한다면은 이게 5,500에서 26%인 1,450억 달러를 소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어딘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미국인들이 이 돈을 받아서 소비를 할 때 미국은 지금 공장이 문을 닫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글로벌하게 좀 그래도 그나마 공장이 돌아가는 쪽은 중국인 거고, 그러면 일단 수혜를 중국이 가져가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터지고 중국이 대미 수출 줄어든 게 대략 920억 달러 정도인데 이걸 어쩌면 만회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고는 중국이 치고 수습은 미국이 하고 그 수혜를 다시 중국이 가져가는 그런 단기적인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길게 보면은 사실 전쟁이란 게 끝나고 나면은 그 전과 세상이 완전 바뀌어 버리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오는 대책들이 지금 작년부터 약간 말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MMT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MMT. 이게 뭐냐면은 현대 화폐 이론이라 그래서 모네터리 모던 모네터리 시오리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기존의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그거를 어디에 쓰는지는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이 풀려서 그 돈이 주식으로 가건 채권으로 가건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간섭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게나 기업한테 너네들이 좀 써봐라 이런 식으로 풀었던 게 양적 완화인데, MMT는 뭐냐면 이게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서 정부가 직접 그거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도를 없다, 그냥 무한대로 써보자. 그래서 정부가 인프라를 깔든 직업 투자를 하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최근에 좀 더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거라서 아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재정지출 확대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시장에서 좀 제일 매크로 단에서 고민하시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부채 늘려놔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그게 결국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돌아올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완전 갈림길에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부채를 지금 100원 늘렸다 쳤을 때 GDP가 지금 100원이고 부채를 100원 늘렸다. 그러면 이제 부채 비율이 100%인 거죠. 근데 만약 내일 GDP가 200원이 되면은 부채 비율은 줄거든요. 반대로 이제 내일 GDP가 줄면은 부채 부담 계속 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늘어난 상태가 1차 세계대전 이후였고요. 반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채를 늘렸지만은 오히려 GDP를 늘려버려가지고 경기 부양해가지고 부채 비율이 줄어든, 그래서 당시 2차 대전 이후 상황이 정부가 계속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도 도로 인프라 닦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갔던 모습.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정부 재정지출 나오는 게 중국 기업들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길게 보면은 이런 흐름이 재정 확대 이런 쪽으로 가서 잘 되면은 GDP 대비 부채 비율 떨구면서 좀 세상이 좀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저기 주식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그럼 어떤 부분이 사실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톤이 그 정부의 재정 지출이 더 주가 될 거다, 경기 부양 측면에서. 네. 연준의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지출 쪽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것 같던데, 지금 자료도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어지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시장에 주식에 미치는 영향은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사실 시장 전략에 활용할 바는 아닌데, 이렇게 본다는 얘기는 색깔이 바뀔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거 역사상 경기 침체 전후 내지는 전쟁 전후에 경제 색깔이나 시장 색깔이 같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주도주가 늘 바뀌고 했지. 그럼 이런 식으로 침체를 일단 한번 들어가서 계속 금리가 좀 빠지고 이러다가 정말 MMT나 뭐든 나와서 장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나면 인프라 들어가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쪽의 색깔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일단 뭐 아무래도 사람들이 데이터 센터 소비 늘리고 하니까 뭐 나스닥이라든가 데이터 센터 소비로 가는 거고, 이런 국면이 끝나고 나서 침체를 종료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색깔은 금리 상승과 어떤 그 인프라 투자 이런 쪽으로 좀 장 색깔이 바뀔 수가 있죠. 너무 긴 그림이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MMT 말씀하셨는데 네. 결국 좀 정부가 무제한 재정을 지출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예. 그러면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또 이제 뒤따르는데 뭐 좀 네. 전에 금리 얘기도 하셨지만은 네. 실제로 그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그러면은 통제라든지 뭐 이런 쪽에 네. 좀 향후 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추가로 언급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이게 그 제가 아까 MMT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저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뭐 대체로 90년대 학번이나 이제 00년대 초반 학번들은 사실 교과서에서 못 봤던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MMT라는 이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정부가 지출을 올리고 돈을 풀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만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돈을 풀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라 애당초 돈이 쓰레기라서 인플레이션이 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100년 전에 독일이 그 돈 풀었다가 인플레가 왔는데, 애당초 그때 독일은 전쟁 배상금 1차 세계대전에 지고 나서 마르크 자체, 화폐 자체가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가 온 거지, 돈 풀어서 인플레가 온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학자들이고요. 실용적으로는 지난 10년간에 돈을 풀었는데 인플레가 안 왔는데 여기서 정부 지출 느린다 한들 하이퍼 인플레가 올 리가 없다. 차라리 디플레이션 상황을 탈출하는 그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그 통화의 어떤 그 신뢰성이 보장되는 나라는 할 수 있고, 지난 10년 동안에 인플레를 못 봤으니 차라리 인플레를 보는 방법으로 무한대로 돈 찍어서 한번 지출 늘려보자.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MMM 빠져있는데 파생코멘트 최창규 연구원 발표했겠습니다. 네, 어제 문자로 서비스를 좀 드렸는데요. 긴급하게 내용이 나와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은 그 KRX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스피 200 선물 정규 거래가 있고요. 그리고 CM이랑 연계해서 하고 있는 CME 연계 코스피 200 선물이 있습니다. CME 연계 코스피 200 선물은 글로백스라는 전자거래 시스템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결제는 KRX 한국거래소가 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 CME에서 결정이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캡을 씌워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캡이 씌워지지 않는다면은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는 결국은 삼성전자와 아이들, 즉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한 종목형 지수지 이게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 인덱스가 아니다라는 게 CME의 논리였고요.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브로드 베이스에서 내로우 베이스로 바뀌었다. 즉 편협한 지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코스피 200 선물을 대표 선물로, 대표 지수에 해당되는 선물로 인정하지 않겠다. 따라서 오늘 저녁부터 CME 연계 코스피 200 선물 거래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야간 거래, 우리가 흔히 야간 거래라고 부르는 코스피 200, 그 CME 연계 코스피 200 선물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투자자별 비중을 분석해 보니 외국인이 5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45% 차지하는 외국인과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투자자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은 정규 거래의 10분의 1, 즉 한 2만 계약 내지 3만 계약 정도 거래되는 어찌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특히나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이유는 야간에 거래하게 될 경우에는 NAV, 순자산 가치 반영에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정말 사고 난 포지션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도밖에 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국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간 선물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큰 리스크가 없지만 외국인, 특히 뭐 글로벌 투자를 하는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투기적인 거래를 했던 개인들한테는 좀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에서는, 한국거래소에서는 추후에 다시 재상장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캡, 특히 뭐 30% 캡률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200과 관련된 지수로는 재상장은 불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뺀 다른 대안 지수로는 상장이 가능하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그 한국 선물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전달해 주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야간 선물이 사라진다고 해도 맡고 계시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전혀 불편함이 없고 대신에 아침에 뭐 시초가 예측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사고 쳤을 때 뒷수습이라든지 그런 수단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좀 불편함은 있겠지만 당장 현실적인 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거래하는 외국인들이 어떤 투자자인지는 뭐 판단이 안 되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저희 하루에 1만 계약 거래 이상 했던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해지 수단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결국 좀 국내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선물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집중을 받았던 이유는 유동성이거든요. 이머징 마켓에 해당되는 국가들 중에서 한국 코스피 100 선물만큼 유동성이 풍부한 선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트리거로 한국 선물을 많이 썼었는데 당연히 야간 선물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에 해당되는 만큼 외국인 자금 이탈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봤었어요. 종가에 그 선물은 아시다시피 그 주식은 3시 반에 마감을 하고요. 선물은 3시 45분에 마감을 하거든요. 15분 동안 포지션 정리해라. 포지션 더 잡고 싶으면 더 잡고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해라. 라는 의미에서 15분의 갭을 두는 건데 야간 선물이 사라져버리면 야간에 포지션을 정리해야 될 수요들이 정규거래 막판에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규거래 종가 변동성도 상당히 확대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ETF 하재성 연구원 발표했겠습니다. 네, 4월 글로벌 ETF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는 이제 시장 변동성이 워낙 높았었는데요. 과거에 이번 사태와 같이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높았던 시기의 사례를 좀 보고 향후 ETF 투자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8페이지 왼쪽 테이블을 보시면 과거에 이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높았던 사례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블랙 먼데이부터 18년에 미중 무역 분쟁 시절까지 해서 한 7차례 사례가 있었고요. IT 버블과 금융위기 당시에는 1년 이상 이 주식시장의 하락이 진행되면서 50% 가까운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불과 45일, 현재 한 45일 정도 됐는데 만에 34% 하락하기도 했는데 상당히 좀 역대급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과거의 하락 시기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 미국 국채와 금 가격은 7%대 평균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퍼지면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2월 19일 이후에 미국 국채는 약간 올랐지만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좀 올라서 약간 상승했지만 크게 상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이제 유동성 우려가 불거지면서 사실 모든 안전자산에 대해서도 투매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인데 저희는 이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역할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통화정책 자체가 굉장히 완화적이기 때문에 금이라든지 이런 투자는 계속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채권은 이 회사채 같은 경우가 이 신용경색 우려가 불거지면서 주식시장보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회사채 쪽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여전히 신용경색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채에 대해서는 현재 투자 매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채권은 이제 국채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레벨이 현재 낮아져 있긴 하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금리 하향 안정화를 저희는 보고 있어서 미국 국채 ETF, 금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위험자산 측면에서는 이 미국 나스닥 시장과 중국의 이 성장주 투자가 여전히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매크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코로나 여파가 좀 적은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 반등 시 반등폭이 크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나스닥 ETF 그리고 중국 인터넷 기업 ETF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이 하락기에 이 모기지 리츠라든지 MLP 이런 자산들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런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큰 문제 없이 높은 배당을 주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주식보다 더 크게 하락을 하고 앞으로도 여전히 변동성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위험, 소위 중위험 중수익 자산에 대해서는 저희는 투자 매력이 크진 않다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19 여파가 상대적으로 작은 데이터 센터 리츠 ETF하고 나스닥 커버드콜 ETF 정도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이 두 가지로 양분해서 하자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위험 중수익 자산은 지금으로서는 매력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번 자료부터 이 40페이지에 국내 ETF 포트폴리오도 추가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상장 ETF보다는 상품의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수는 좀 많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국내 ETF 포트폴리오로도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자산 ETF는 솔직히 이벤트 지금 거의 중간 이후를 지나간 상황에서 네네.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솔직히 리스크 오프보다는 지금 온으로 가는 거 네, 아닌가? 네, 뭐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도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뭐 어쨌든 이 ETF 포트폴리오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안전자산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앞서 그 위기 발생 사례를 보면은 그 주식시장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1년 후 성과를 보면은 주식시장이 평균 27% 상승을 했는데 미국 국채랑 금도 뭐 별로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변동성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에서 안전자산도 포트폴리오에 넣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채권 ETF 투자 전략 전병환 홍성연구원. 네, 이어서 채권 ETF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유동성 경색 내지는 신용 경색 우려는 일단 한번 나오고 좀 약간 시간이 지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금리가 다시 높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위험자산의 성과 역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연준은 4월에도 완화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안전자산 위주의 ETF에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3월달 유동성 경색이 심해졌을 때 채권 ETF에서도 ETF 트래킹 인덱스랑 가격 간에 큰 괴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론은 ETF의 가격 발견 기능이 훼손되지 않았다. 그래서 ETF 상품에 대한 자체적인 문제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국채 말고도 저희가 지난달에도 MBS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슈들이 많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자산인 모기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앞으로 코로나19가 전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좀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 MBS ETF는 미국 정부 기관 내지는 정부가 보증을 해주고 있는 그런 페니메나 프레디맥이 발행하고 있는 MBS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원리금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모기지에서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국가 부도를 가정하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자산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금리가 여기에서 뭐 크게 급등하기도 크게 급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채 대비 좀 스프레드가 높은 MBS의 캐리 메리트가 높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회사채 파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회사채 ETF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3일에 연준이 이제 회사채도 매입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연준이 사는 거를 사자, 이런 컨셉으로 말씀드리는 게 단기 투자 등급 채권입니다. 단기 투자 등급 채권 ETF고요. 연준이 뭐를 산다고 했냐면 유통시장에서 5년 이하 만기의 투자 등급 회사채, 그리고 투자 등급 시장을 전반을 이제 다루는 ETF를 매입한다고 밝혔고요. 요거 두 개의 가장 수혜를 받는 게 이제 미국 단기 투자 등급 ETF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VCSH 뱅가드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SUSB라고 단기 투자 등급 회사채 ETF 중에 좀 ESG를 요소를 고려한 그런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회사채 시장에 대해서 좀 저희가 보수적인 의견을 가져가고 있는데, 뭐 단기 듀레이션도 짧고 그리고 연준이 사준다, 이런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리츠 김영근 홍지한 연구원. 네, 글로벌 리츠 주보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되고요.
지난 한 주간 글로벌 리츠 지수 보시면은 다시 마이너스 9.6% 총수익률 기록하면서 좀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이제 하락의 주요 원인을 좀 보시면은 배당 삭감이고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 리츠는 이제 배당 삭감을 거의 대부분의 리츠가 발표를 했고, 지난주에는 이제 뭐 리테일 리츠를 위주로 해서 배당금 삭감 이슈가 나왔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노인 주거시설이나 아니면 전문 요양시설 갖고 있는 헬스케어 리츠도 배당금 삭감을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그림 2번 보시는 것처럼 모기지 리츠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한 주간 거의 35% 이상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기지 리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RMBS나 CMBS에 투자를 하는데요. 이 자산을 바탕으로 또 대출을 일으켜서 좀 높은 배당 수익률을 지급한다라고 좀 심플하게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자산들의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마진콜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진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산 매각이나 배당 취소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방금 앞서 이제 ETF에서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사실 이러한 리츠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는 좀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유지를 하고요. 그 이외에도 지난주에 이제 배당 삭감 얘기가 나왔던 리테일이나 헬스케어도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특수용이나 산업용 같이 이제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좀 작고, 또 이제 배당 삭감 가능성이 적은 섹터들은 하락폭이 굉장히 작았고요. 저희 MP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금 섹터의 리츠들로 좀 집중을 해놔서 지금 전반적인 지수 빠지는 것 대비해서는 훨씬 더 좀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산업 기업 분석 파트로 넘어가서 녹십자 고안성연구원 발표했겠습니다. 예, 녹십자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약업종 최선호주 유지합니다. 일단 당초 예상한 대로 1분기에 중남미양 수도 백신 수출이 반영된 걸로 확인이 되고요. 따라서 1분기 그 컨센을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그 영업이익단에서는 연결 자회사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수혜로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지금 우리나라 그 코로나 진단의 점유율 25%가 녹십자 의료재단입니다. 근데 이 녹십자 의료재단의 그 유통과 영업을 녹십자 랩셀이 담당하고 있어서 랩셀 매출로 잡히고요. 그래서 연간 EPS를 6.9% 상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업종 멀티플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가치는 1.5조 그대로 반영했고, 그 다음에 2분기에 헌터라제 중국 허가가 기대되므로 이번에 신규로 중국가치 2,200억을 반영했습니다. IVIG 미국은 연말에 허가 신청 넣을 예정이고요. 기존에 너무 보수적으로 4천억 반영했던 거를 이번에 6천억으로 수정해서 반영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4건의 연구개발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장 기대되는 건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그 혈장치료제 IVIG 관련해서 이 GC5131A라는 그 혈장치료제 품목이 빠르면 하반기에 국내 코로나 환자들에게 보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표 1번에 보면 실적은 크게 손댄 게 없네요? 예, 일단 매출에 크게 손댄 건 없고요. 그 바텀라인에 연결자회사 실적 좋아지면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한 3주 전에 프리뷰를 한번 또 썼었기 때문에 요번에 또 추가로 수정을 한 겁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그 아까 혈장 치료제 말씀하신 거요. 이게 좀 어떤 치료제인 거예요? 지금 그 호주의 CSL이라는 대표적인 그 혈액제제 업체가 있는데요. CSL 쪽에서도 계속 외사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이미 항체가 형성된 그 혈액을 주사하면 바이러스가 죽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이고요. 일부 환자에서 약효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뭐 이런 거는 안전성 부분에서 이제 크게 이슈만 없으면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한 뭐 일종의 시술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산업 스팟 자료 고정우 연구원 발표했겠습니다. 예, 어제 4월 상반월 LCD TV 패널 가격이 발표되어서 미리 발송을 드렸고요. 4월 상반월 LCD TV 패널 가격은 3월 하반월 대비해서 이제 하락했습니다. 1분기는 이제 패널 가격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유는 이제 수요보다는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 패널 업체들의 이제 공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2분기는 이제 첫 시작인 4월 첫 이제 상반월
부터 가격은 이제 수요 영향이 이제 작용이 되면서 하락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TV가 가장 큰 디맨드인데 현재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뭐 스포츠 이벤트도 뭐 취소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2분기 TV 수요는 저희는 부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 패널 가격 흐름 자체는 이제 수요 영향으로 인해서 부정적일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는 이제 코로나 영향 완화되면 중국 패널 업체들의 이제 증설 속도 자체는 정상화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수요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이제 놓고 보면 패널 가격 흐름 자체는 여전히 이제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